인플레이션 우려에 간밤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급락하자 코스피 2,600선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롯데케미컬이 수소에너지와 배터리 소재 사업에 총 10조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매출 5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 간의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두 지역 간 격차 더욱 벌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보험사의 전망은 어떤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또다시 전 세계 증시를 덮쳤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맞은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 휘청거렸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600선 또다시 붕괴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28% 하락한 2,592선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파란불을 켰습니다. 대표적인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장중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코스닥은 막판 낙폭을 축소하며 0.89% 빠진 863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간밤 뉴욕 증시가 고꾸라진 여파입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4.73%, S&P 500은 마이너스 4.04%,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3.57% 급락해 2년 만에 최악의 날을 맞았습니다. 월마트와 타깃 등 미국 유통업체들의 어닝 쇼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의 실질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만 국내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만큼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대신증권은 지지력 테스트는 이어지겠지만 새로운 하락 추세의 전개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며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증권가는 대형주의 분할 매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키움증권은 환율 효과와 인플레이션 환경 속 수익성 보전이 가능한 대형주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환율은 11.1원 급등하며 1277.7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강달러의 외국인의 자금 유출을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통신주가 하락장에서도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고배당 매력에 실적 성장세까지 더해지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 전망도 밝다는 평가입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5주로 실적 수혜를 입은 통신주들이 부진한 증시 속에서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의 주가는 이번 달 각각 1.40%, 1.54%씩 올랐습니다. 아쉬운 실적을 기록한 LG유플러스만 유일하게 6.79%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부진으로 2,680선에서 2,590선으로 하락한 코스피와는 대비되는 행보입니다. 증권가는 실적 성장과 고배당 성향을 통신주의 매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2023년까지 배당 총액을 최소 7,200억 원 수준을 유지한다고 발표했고 KT는 2년 연속 배당금을 올렸습니다. LG유플러스 또한 실질 배당 성향을 기존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증권가에선 통신주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분기 깜짝 실적에 더해 구조적 성장세가 전망된다는 평가입니다. 일단 올해 통신사들이 5G로 인해서 실적들이 괜찮습니다. 실적이 일단은 좋은 흐름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 같거든요. 주가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중국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게임 업계가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 캐릭터를 비롯해 감성을 현지화하는 등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도 시장에 속속 진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게임 업계가 중국 시장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인도의 게임 이용자 수는 약 6억 2천여만 명. 인도 온라인 게임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9년 11억 달러에서 올해 28억 달러로 연평균 40% 성장할 거란 전망입니다. 국내 게임 업체들은 주 해외 시장이었던 중국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인도를 비롯한 신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인도의 독립법인을 두고 있는 크래프톤은 지난해 7월부터 인도 시장 공략을 위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디아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버전은 지난달부터 인도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부문 매출 순위 1위, 구글 플레이에서 2위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는 인도의 색깔과 문화에 맞는 다양한 아이템과 이벤트를 통해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또 인도 이용자들을 위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만의 e스포츠 대회도 넷마블도 인도 시장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마블 퓨처 파이트가 이달 인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한때 게임 매출 순위 16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현지 게임 산업에 투자하며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도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지난해 10월 인도의 성장 단계 테크 및 플랫폼 기업 투자 파트너를 확보하기 위해 합자회사에 120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인도 게임 스타트업 투자 파트너를 확보하기 위해 300만 달러를 펀드에 투자한 바 있습니다. 중국 수준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 디지털 인프라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K게임이 이 시장에서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도유망한 인도 시장은 게임 구매력이 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만큼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롯데케미컬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낙점한 수소에너지와 배터리 소재 사업에 2030년까지 총 10조 원을 투자하며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2030년까지 매출 5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혀왔는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롯데케미칼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부가 가치 사업과 친환경 사업을 확대해 종합화학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소에너지와 배터리 소재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2030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매출 50조 원 달성과 탄소 감축 성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30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고부가 스페셜티 그린 사업의 비중을 전체 매출의 60%로 늘려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업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사업의 역량을 강화하며 수익성을 지속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범용 제품 중심의 사업 구조를 시장 상황에 맞는 고부가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수소에너지와 전지 소재, 리사이클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사업 확장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수소에너지 사업에서는 총 6조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120만 톤 규모의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향후 국내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해외 청정 암모니아 도입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전략적 파트너사와 연내 합작사를 설립해 수소 충전소 사업과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협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지 소재 사업은 배터리, 친환경차 수요 확대에 발맞춰 배터리 사업 역량과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 소재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미국 내 배터리 소재 사업을 총괄하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롯데케미칼은 자원 선순환 트렌드에 발맞춰 1조 원을 투자해 리사이클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 사업 규모를 10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오는 8월 임대차 3법 도입 2년을 맞이합니다. 이걸 앞두고 전세 대란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에서 전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는 8월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로 전셋값이 또 한 번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전세 대란설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시장은 차분한 모습입니다. 일부 지역에 따라 온도차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 영향에 월세 수요가 늘며 전세 수요를 흩어놓고 있습니다. 금리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수요하고 공급이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리가 올랐고 또 앞으로도 금리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굳이 대출을 받아 높은 이자를 내는 전세를 선택하기보단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직방위 법원 등기정보 광장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1월에서 4월 서울 지역 임대차 중 월세 비중은 51.6%로 조사됐습니다. 월세 비중은 2019년 41%, 2020년 41.7%, 2021년 46%로 점차 높아져 올해 처음 50%를 넘어서며 전세를 추월했습니다. 일각에선 일부 공급이 많지 않은 곳에선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계약 갱신권이 종료되는 7월 기점으로 입주 물량이 좀 신축이 좀 부족하다든지 임대차 유입 수요가 많은 곳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이미 이제 시장에 이중 가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좀 불안해질 수 있다고 봐요. 전문가들은 지역에 따라 전세 시장이 불안할 수 있겠지만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8월 전월세 대란설에 대해 갱신권을 소진한 매물 내지는 변경 계약에 대해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실제로 분석해보니 그렇지 않은 요인도 있다는 게 병존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 간의 아파트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당분간 인기 지역 고가 아파트의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라 두 지역 간의 가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강남과 강북의 집값 양극화 현상이 더욱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KB부동산 월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은 강남권은 평균 15억 2,548만 원이고 강북권은 10억 1,12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권과 강북권의 가격 차이가 5억 원을 넘은 겁니다. 3.3제곱미터당 강남구와 강북구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격차는 2017년 5월 252만 원에서 지난달 476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배우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남 지역으로 진입하려는 수요층 때문에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비해서 그런 수요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급매물들 위주로 거래가 되는 양상을 보이다 보니 전문가들은 이런 양극화 양상이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1년 동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시행된 데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기 지역 고가 아파트의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계속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봐도 강남, 강북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한 주 전과 비교해 각각 0.03%, 0.07% 오르며 강남 지역 전체가 0.01% 상승했지만 노원, 서대문, 마포구는 각각 0.04%, 0.03%, 0.02% 낮아져 강북 지역 전체로는 0.02% 하락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 그리고 이보다 더욱 강력한 긴축으로 꼽히죠. 0.75%포인트를 올리면 자이언트 스텝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엔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함께 보험사 재무 건전성과 금리에 대한 상관관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윤 기자? 네, 윤다혜입니다. 금리 상승기에 보험사 재무 건전성이 왜 악영향을 끼쳤다는 건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먼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금리 상승이 보험사 자본력에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이유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방식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비교적 안전한 채권에 주로 투자해 이를 통해 거둔 이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보유한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며 보험사가 지급할 여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RBC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RBC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업법에서 보험사의 RBC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융당국은 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요 보험회사들의 RBC 비율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 NH농협생명과 하나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1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나손보는 122.9%로 전년 말 대비 절반 이상 떨어졌고 농협생명은 131.5%로 80% 가까이 꺾였습니다. MG손보의 경우 이미 지난해 말 150% 미만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상승기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지급 여력이 이렇게 떨어지면 보험사의 이 고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보험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급 여력이 떨어지면 보험사 입장에선 고객들의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고객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겠죠, 이제는. 그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지급 여력을 맞춰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어디서 그걸 또 충당해야 될 부분들이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업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불안해하시고.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보험사들은 금융당국 RBC 비율 권고치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RBC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 보험사들의 확충 자본 금액은 2조 9천억 원으로 2017년 상반기를 넘어 최대치의 금액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농협생명의 경우 올 들어 8,300억 원의 후손이체를 발행했으며 이달에도 총 6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하나생명은 다음 달 말 최대 5천억 원 규모의 후순위 채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약 9,200억 원을 발행해 상반기 최대 1조 4,200억 원 규모의 자본 합충을 이루게 됩니다. 이외에도 메리츠화재, DGB생명 등이 자본 합충을 했거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뭐 빅스텝 얘기 계속 0.5% 인상이죠. 얘기 나오고 있는데 보험사는 계속 자본 확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방안은 없는 겁니까? 내년에 세보험 국제회계제도와 신지급 여력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새 회계 기준으로 보험 부채를 계약 시점이 아닌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재 회계 기준에서는 자산은 시가를 기준으로, 부채는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회계 기준 도입으로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반면 보험업계는 보험사의 부채 평가 방식이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는데요. 이에 가입 당시 금리를 반영해 부채를 계산해야 하고 그만큼 자본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남은 7개월은 RBC 비율을 사용하므로 금리 상승 속도를 감안해 자본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하반기엔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보험사들이 당국 권고치에 미달하는 RBC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RBC 기준으로 하면 금리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우려가 있죠. 몇몇 보험회사는 이제 150% 아래로 떨어질 거다. 또 보험사 입장에선 자본 확충에 따른 이자 비용도 함께 늘어나 이래저래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도 문제다라고 보고 나섰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과 함께 RBC 제도 개정 작업에 착수해 건전성 이슈 해소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판단한 건데요. 금리 영향을 덜 받는 방식으로 건전성 지표를 개정하는 등 여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착수로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사의 숨통이 트이지만 제도 변경을 추진하게 되면 정책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기준금리 인상 등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중장기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금리 인상기의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방은 글로벌 가상오피스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달 26일 미국 법인 소마 디벨롭먼트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마는 직방이 지난해 7월 개발한 가상오피스 메타폴리스를 업그레이드한 브랜드로 가상오피스 공간에서 아바타가 직접 사무실을 이동하며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앞으로 개개인의 달라진 생활 방식에 최적화된 근무 환경을 제시하는 기업이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마를 통해 대한민국 프롭테크 유니콘의 글로벌 성공 사례를 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파라다이스 호텔과 비스포크 펫케어 가전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을 위해 펫 피크닉 행사를 엽니다. 이 자리에는 비스포크 제트, 비스포크 제트봇 AI 등 펫케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비스포크 가전제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스포크 제트는 공기 중 흩날리는 반려동물의 털과 특유의 냄새까지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등 위생관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트봇 AI는 반려동물의 일상을 모니터링하는 등 돌봄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버튼 하나로 손쉽게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16가지의 간식을 만들 수 있는 펫 간식 모드를 탑재한 비스포크 직화 오븐 등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LG전자가 세계 3대 아트페어 가운데 하나인 프리즈 아트페어에 참가해 LG 올레드 에보로 NFT 예술 작품을 전시합니다. LG전자는 현지 시간 18일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국제예술전시회 프리즈 뉴욕에서 LG 올레드 에보 갤러리 에디션 오브제 컬렉션 등 총 18대의 혁신 디스플레이를 활용해 갤러리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NFT 아트 창시자로 유명한 디지털 아티스트 케빈 맥코이와 협업했는데요. 이 작가는 올레드 디스플레이로 2014년 선보인 세계 최초의 NFT 작품 퀀텀을 포함해 올해 처음 공개하는 NFT 신작 퀀텀 리프 시리즈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프리즈 아트페어의 글로벌 파트너인 LG전자는 뉴욕을 포함해 서울, 런던,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열리는 프리즈 아트페어에서도 올레드 TV와 예술 분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잠정 연체율이 지난달 대비 0.03%포인트 내린 0.22%로 집계됐다 밝혔습니다. 3월에 새로 발행한 연체액은 8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천억 원가량 줄어든 반면 정리된 연체 채권 규모는 1조 5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다만 분기 말 사업보고서 제출로 인한 연체 채권 정리 확대와 코로나19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등의 금융 조치가 시행돼 착시 현상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